어머니, 이제 이 집은 제 거예요. 도장 찍으세요. 아니면 오늘 안에 짐 싸서 나가시든가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새벽의 거실을 울렸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아직 몇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믿었던 아들과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칼처럼 가슴을 베어냈습니다. 현옥 씨는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집에서 친아들에게 쫓겨나야 하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순간의 탐욕이 결국 그 아들을 어디로 내몰게 될지, 또 남편이 남긴 숨겨진 진실이 어떻게 세상을 뒤흔들게 될지를요. 사연 시작 전에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조각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조현옥입니다. 올해 68살이지요. 예전에는 국어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분필 가루가 손에 묻어도 하루 종일 서 있다. 다리가 퉁퉁 부어도 교실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그 시절에는 제 삶이 고단하면서도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놓인 삶은 그때와는 너무나 달라져 있습니다. 그해 8월 서울의 무더위는 유난히도 잔인했습니다. 공기가 젖은 담요처럼 몸을 짓눌렀고 땀은 마를 새가 없었지요. 제가 머무는 곳은 낡은 5층 건물 꼭대기 옥탑방입니다. 에어컨은 고장난 지 오래였고 고칠 돈도 없었습니다. 양철 지붕은 한낮의 열기를 고스란히 품어 자정이 다 되어가는데도 방 안은 찜통 같았습니다. 그 방에서 저는 좁고 삐걱거리는 침대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침대는 아들이 결혼하던 해 사다 준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 낡아버렸습니다. 시트는 실밥이 다 해져 있었고 희미한 라벤더 세제 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세제를 살 여력조차 없어 가장 싼 세제를 사다 쓰지만 곰팡이 냄새는 지울 수 없었습니다. 벽지 사이사이에서 번지는 그 냄새는 제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탁자 위에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전기세를 아끼려 불을 꺼둔 방에서 화면 불빛이 제 얼굴을 차갑게 비추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아들 박정훈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예전이 떠올랐습니다. 5살 때 아직 통통하던 손가락으로 연필을 쥐고 서툴게 글씨를 쓰던 아이. 그 글자를 하나하나 가르쳐주며 웃음 짓던 시간. 그런데 이제 그 이름은 제 가슴에 깊은 상처처럼 박혀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였지만 빚을 독촉하는 사람처럼 차갑게 들렸습니다. 그가 이야기한 건 오직 돈, 월세 30만 원이었습니다. 엄마가 밥은 제대로 먹는지, 더위는 어떻게 견디는지, 아빠가 떠난 지 얼마나 허전한지 묻지 않았습니다. 제게 필요했던 건 돈이 아니라 그저 한마디 따뜻한 말이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자꾸만 장례식 날이 떠올랐습니다. 검은 한복을 단정히 입고 수십 명의 조문객을 맞으며 남편을 떠나보내던 날.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저는 슬픔 속에서도 한 가지 믿음은 있었습니다. 적어도 남편을 떠나보내는 이 순간 가족이 함께 버텨줄 거라는 믿음이었지요. 하지만 그 믿음은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조문객이 떠나자 며느리 한서연이 다가왔습니다. 마치 사업 계약을 마무리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가 있었고 이미 도장도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시신을 닦고 수의를 고르던 그 시간에 그들은 이미 제 인생을 결정해버린 겁니다. 큰 집은 이제 필요 없으시잖아요. 옥탑방 계약해놨어요. 월세 30만 원이면 되니까요.
그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귓가를 맴돕니다. 정우는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침묵이 며느리의 잔인함보다 더 아팠습니다. 그는 성공한 성인이었고 부모님 집값보다 비싼 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머니가 쫓겨나는 순간에도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비겁함의 다른 이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밀어넣은 이 옥탑방은 불과 10평도 되지 않는 공간입니다. 벽은 얇아 옆집 텔레비전 소리와 기침 소리까지 다 들려옵니다. 창문은 서쪽을 향해 있어 오후가 되면 방이 온실처럼 달궈집니다. 가끔은 그 석양이 하루의 유일한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그 빛마저도 저에겐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살림살이는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접시 2개, 그릇 2개, 컵 2개. 하나씩만 있어도 충분했을 물건들인데 마치 제가 그래도 가족이었다는 증거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아끼는 건 오래된 가죽 사진첩입니다. 남편 기현 씨가 결혼 10주년 때 선물해준 앨범이지요. 그 시절 그는 점심을 굶고 야근을 하며 모은 돈으로 그 선물을 했습니다. 저는 그 희생이 너무 가슴 아파 눈물을 흘렸지만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추억은 좋은 집에 살 자격이 있어. 우리가 좋은 집에 못 살아도 말이야.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진첩 속에는 우리의 지난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아들의 어린 시절, 대학에 합격했을 때 찍은 단 한 번의 가족 사진, 남편이 아직 젊고 희망에 차 있던 시절. 그 모든 사진을 수백 번 넘게 펼쳐보며 저는 여전히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앨범을 덮고 남편이 남긴 쪽지를 바라봤습니다. 보험 서류에 끼워져 있던 쪽지, 떨리는 손으로 쓴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단 한 줄이었습니다. 현호가 우리 사진첩을 봐. 처음에는 그저 감상적인 말이라 생각했지만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 계획적이고 정확한 사람이었고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계산하며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3시 무더위가 조금씩 꺾이며 시원한 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바람 속에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더는 이곳에서 무너져가는 몸만 붙잡고 있을 수 없다고 남편이 남긴 메시지를 해독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가 숨겨둔 무언가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의 눈물은 패배의 눈물이 아니라는 걸.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 무엇이든 저는 그것을 찾아야만 한다는 걸. 그래야만 제 삶의 마지막이 단순한 버림과 고독으로 끝나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모른 척 눈을 감았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서 아들이 값비싼 침대 위에서 잠들어 있다는 것을, 그가 엄마가 무엇을 시작했는지 모른 채 평화롭게 자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언젠가 그 아이도 알게 되겠지요. 어떤 선물은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을 위해 남겨지는 것이라는 걸요. 이제 저는 내일을 기다립니다. 남편이 숨겨둔 흔적을 찾을 그 첫걸음을.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무엇을 만나게 될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오늘 밤은 희망을 품고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옥탑방의 새벽은 늘 마지못해 찾아왔습니다. 마치 태양조차 이곳을 비추는 일을 꺼리는 듯 했지요. 창문 틈새로 스며든 빛은 희미했고 천장에는 오래된 물 얼룩이 군데군데 섬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조현옥 할머니는 눈을 뜨자마자 그 얼룩을 바라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마주하는 풍경이 그것이었습니다.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온몸이 반발하듯 신호를 보냈습니다.
간 질환의 둔한 통증이 갈비뼈 아래에서 계속 존재를 알렸고 속은 늘 메스꺼웠습니다. 약이 필요했지만 약국까지 세 블록을 걸어가는 것도 고역이었고 약값은 지금 처지에서 사치와 다름없었습니다. 베개 옆에는 늘 그렇듯 사진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젯밤에도 그것을 꼭 끌어안은 채 잠들었지요. 낡은 가죽 표지는 손때로 반들반들해졌고 페이지는 수없이 뒤적여진 흔적으로 힘없이 말려 있었습니다. 현옥 할머니는 무심코 책을 펼쳤지만 사실은 늘 그 사진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손이 멈춘 곳은 1987년 정훈이의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이었습니다. 앞니 두 개가 빠진 채 웃고 있는 아이, 아직은 세상의 잔혹함을 모르는 해맑은 얼굴. 그 시절 아들을 바라보던 눈길이 지금은 날카로운 아픔으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때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똑똑. 처음엔 바람이 문을 건드린 건가 했지만 다시 들려왔습니다. 참을성 있는 노크였고 문 너머로 질질 끄는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이웃 김덕란 할머니였습니다. 문을 열자 덕란 할머니는 작은 뚝배기를 두 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참기름 향과 파향이 퍼지며 옥탑방의 눅눅한 공기를 단번에 바꾸었습니다. 뜨끈한 죽이었지요. 덕란 할머니 얼굴에는 세월이 남긴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주름 사이로 고생의 무게가 고스란히 드러났고 눈가는 이미 너무 울어버려 메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그녀의 표정엔 조금 다른 기운이 있었습니다. 같은 짐을 진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는 눈빛, 서로의 상처를 감지하는 눈빛이었지요. 남아서요. 짧은 말 한마디와 함께 뚝배기를 건네는 그 모습에는 동정이나 시애가 아닌 함께 버티는 동료애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방바닥에 마주 앉아 죽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덕란 할머니가 앞치마 주머니에서 꺼낸 오래된 그릇 두 개는 이가 빠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죽은 세상 어느 식당에서도 흉내내지 못할 정성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한 숟갈씩 떠먹는 동안 방 안은 고요했지만 그 침묵은 결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깊은 아픔은 쉽게 말로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흐르는 편안한 침묵이었지요. 조금 지나자 덕란 할머니의 이야기가 낡은 스웨터에서 실을 뽑듯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6달 전 성공한 회계사였던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우니 엄마의 아파트를 팔아야 한다고 잠시만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답니다. 믿고 동의했는데 불과 2주 뒤 SNS에는 아들 가족이 파리행 비행기를 타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 한 달 연금보다 비싼 옷을 입고 있었고 며느리는 이 옥탑방 3달치 월세값이 되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아들의 새집 부엌이 이탈리아 대리석과 독일산 가전으로 꾸며졌다는 얘기를 이웃에게 들었지요. 공사비만 해도 아파트 판값보다 많았다 했습니다. 결국 사업이 어렵다는 말은 거짓이었고 진짜는 오직 욕심뿐이었던 겁니다. 덕란 할머니의 며느리는 친구들과 모인 자리에서 대놓고 자랑까지 했다 합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쉽게 설득됐다고 우리 사치를 위해 희생해준 분이라며 웃었다는 말에 현옥 할머니의 가슴은 덩달아 무너져 내렸습니다. 덕란 할머니는 이야기를 하면서 주름진 손으로 낡은 치마를 쓸어내렸습니다. 아들이 어린 시절 울 때마다 토닥여주던 손짓이었을 겁니다. 그 손길은 한때 세상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던 만능의 약속이었는데 지금은 자식의 배신 앞에서 무력하게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같은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자신들이 젊을 때는 자식을 더 높이, 더 멀리 올려보내고자 희생했는데 그 자식들이 성공의 계단을 오르는 동안 결국 부모를 디딤돌처럼 짓밟아 버렸다는 사실을요. 그때 현옥 할머니는 사진첩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 기현 씨가 남기고 간 수수께끼 같은 쪽지, 현옥아, 우리 사진첩을 봐. 라는 한 줄. 꼼꼼하고 치밀하던 사람이 남긴 유언치고는 이상했지요. 덕난 할머니는 은퇴 전 재봉사였기에 작은 패턴을 잘 알아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진첩을 펼쳐보며 그녀는 현옥 할머니가 미처 보지 못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몇몇 사진이 빼냈다 다시 끼워진 것처럼 보였고 모서리는 살짝 구부러져 있었으며 접착제의 색도 주변과 달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사진들의 배치였습니다. 전혀 연관 없어 보이는 사진들이 정확히 17페이지 간격으로 놓여 있었던 겁니다. 1995년 작은 은행 지점 앞 사진, 2003년 정부 청사 앞 사진, 2010년 보험회사 로비에서 찍은 가족 사진. 아무 의미 없는 장면 같았지만 간격은 기가 막히게 일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 17은 바로 기현 씨의 행운의 숫자였습니다. 결혼식 날짜도 17일이었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선택한 숫자이기도 했습니다.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의도적인 설계, 치밀한 지도였던 겁니다. 그때 덕난 할머니가 장례식장에서 본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변호사 이정우 씨. 현옥 할머니 남편의 친구이자 군대 시절부터 전우애를 나눈 사이라 들었습니다. 그는 장례식 내내 근처에서 서성였고 무엇인가를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평소 돈 대신 친절을 전하라 말하던 사람이 목적 없이 움직일 리 없었습니다. 마치 그 순간을 기다린 듯 현옥 할머니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조심스럽고도 따뜻한 목소리, 이정우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장례식 후 정확히 한 달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 시기가 우연이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법적 절차와 서류 효력이 완전히 굳어지는 시간이었고 기현 씨가 미리 정해둔 지침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현옥 할머니는 정우 변호사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법원 근처 사람들로 붐비는 작은 가게였지요. 그는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고 말끔한 양복 차림에 세월이 덜 가혹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시작되자 그의 눈빛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기현 씨가 3년 전 첫 진단을 받자마자 찾아왔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알리지 않고 준비를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지요. 정우 변호사가 내민 것은 낡은 열쇠 하나였습니다. 기현 씨가 늘 만지작거리던 그 열쇠, 1995년 사진 속 은행 대여금고의 열쇠였습니다. 안에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 아들의 배신을 넘어서 아내를 끝까지 지켜내려는 마지막 설계. 옥탑방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현옥 할머니의 손안에서 열쇠는 차갑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사진첩의 모든 사진이 이제는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좌표처럼 보였습니다. 천장의 얼룩도 더 이상 썩어가는 자국이 아니라 곧 거칠 구름처럼 보였지요. 그리고 그녀는 알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아들의 변화를, 며느리의 잔인한 속내를 알고 있었음을. 그래서 모든 걸 준비해 두었음을. 그날 밤 현옥 할머니는 처음으로 상실의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의 문이 열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상자가 드디어 비밀을 드러내는 순간 남편의 사랑이 여전히 곁에 있음을 증명하는 꿈이었지요. 서울의 새벽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뿌연 스모그 속에서 빌딩들이 차례차례 어둠을 벗어던지며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지요. 옥탑방 안 조현옥 할머니는 낡은 장판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방은 어느새 형사가 사건을 정리하는 증거 보드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남편 기현 씨 앨범에서 꺼낸 사진들이 줄지어 펼쳐져 있었습니다. 17페이지 간격으로 반복되는 패턴에 맞춰 가지런히 놓인 사진들, 창문 틈새로 스며든 희미한 햇살이 그 위에 내려앉으니 마치 별자리처럼 연결된 흔적이 보였지요. 이 별자리는 오직 현옥 할머니만 읽을 수 있는 남편이 남긴 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사진 위를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한 장 한 장은 평범해 보였지만 직접 그 순간들을 살아낸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연결고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1995년 사진은 동대문 근처의 작은 신한은행 지점 앞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아들 정훈이는 그곳이 어디였는지도 모를 만큼 작은 지점이었지요. 하지만 사진 속 기현 씨의 얼굴엔 이전에 보지 못한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용한 성취감, 마치 겉으론 볼일을 보러 간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큰일을 막 마무리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2003년 사진에서는 국세청 건물 앞에 서 있는 기현 씨가 보였습니다. 정훈이의 대학 학자금 공제 서류를 제출하러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는데 가족과 약간 떨어져 서서 낡은 서류 가방을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시작이 아니라 끝을 암시하는 몸짓, 이미 무엇인가를 확보하고 돌아오는 사람의 태도였지요. 그리고 2010년 보험회사 로비에서 찍힌 사진. 가족이 포즈를 취하며 웃고 있는 순간 기현 씨는 프레임 가장자리에 서서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카메라가 아닌 어딘가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덕난 할머니가 빌려준 돋보기를 들여다보니 그 눈빛은 미래를 향한 경계이자 두려움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정훈이었습니다. 들려온 목소리에는 10대 시절 무리한 부탁을 하면서도 태어난 척하던 그 특유의 기운이 묻어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내 서연이가 정리하다가 발견했다는 상속 서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정리했다는 말은 이상하리만치 과장된 순수함을 덧칠한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만남 장소로 정해진 곳은 참 잔인했습니다. 현옥 할머니가 30년 넘게 가꾸었던 옛 집이었으니까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했을 때 집은 더 이상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기현 씨가 손수 가꿨던 텃밭은 차가운 아스팔트 주차장으로 변해 있었고 전통 기법으로 고쳐 달았던 나무 대문은 값비싼 전자보안장치로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니 충격은 더 컸습니다. 바닥은 대리석으로 반짝였고 LED 조명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평생 따뜻한 노란 전구를 고집했던 남편이 이 광경을 봤다면 얼굴을 찡그렸을 것이 뻔했습니다. 부엌도 거실도 서재도 모두 다른 사람의 공간처럼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기현 씨의 서재였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홈 오피스라 불린다는 그 공간에서 서류들을 가지런히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빨갛게 칠한 손가락으로 보험 증서를 가리키며 법적 절차와 상속인 권리를 조목조목 읊어댔습니다. 말투는 회사 프레젠테이션처럼 효율적이고 냉정했습니다. 반면 정훈이는 구석에 앉아 고개만 끄덕일 뿐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가끔 어색하게 맞장구를 쳤지만 그것은 외운 대사처럼 공허한 소리였습니다. 그 손목에 차인 시계는 아버지가 평생 모은 연장값보다 비쌌고 그 시계의 반짝임은 오히려 그의 무기력함을 드러내는 듯 보였습니다.
현옥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법률 상담 이야기를 꺼내자 서연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겉으로 더 씌운 달콤함이 벗겨지고 속에 숨겨둔 냉혹함이 드러났습니다. 낮은 목소리, 무심한 태도, 오랜 시간 발효되어 온 멸시가 그대로 흘러나왔습니다. 며느리의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경멸이었고 가족 식사와 명절, 모임 속에서도 늘 그 자리에 숨어 있었던 감정이었습니다. 정훈이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몸을 뒤척이고 헛기침을 하면서 불편함을 감추려 했지만 끝내 엄마를 위해 나서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말 한마디를 부드럽게 바꾸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순간 현옥 할머니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아들이 선택해서 만들어진 다른 남자의 모습을요.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 창밖 풍경이 끝없이 이어지는 동안 현옥 할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시선을 피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비닐봉지 하나 들고 앉아 흐느끼는 늙은 여자를 외면하는 도시의 무심함 속에서 할머니는 전화기를 꺼내 정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 예상된 일이었고 기현 씨와 몇 년 전부터 철저히 대비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손에 넣은 보험은 사실 미끼일 뿐이었습니다. 합법적이고 실제 효력도 있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거의 무용지물이 되게끔 설계된 장치였던 것입니다. 진짜 준비는 그들의 눈길조차 닿지 않을 곳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며칠 뒤 현옥 할머니는 신한은행 옛 지점을 찾았습니다. 1995년 사진 속 배경이었던 그곳은 여전히 국수집과 약국 사이에 자리하고 있었고 개발에서 빗겨난 동네의 소박한 공기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정우 변호사가 건넨 낡은 열쇠는 묵직했고 지하 금고실의 문은 그 열쇠로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남편이 남긴 헌신의 기록들이 차곡차곡 들어 있었습니다. 수년간 써내려간 편지들, 상황에 따라 수정된 계획서, 정우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금융 서류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아들이 부모를 싸구려 요양원에 보내려는 대화, 며느리가 친구들에게 시부모를 조롱하는 전화통화, 투자 실패와 거짓말로 얼룩진 흔적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 암이 이미 뼈까지 번져가던 시기에 쓴 기현 씨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현호가 언젠가 내가 이 진실을 알게 될 거야. 아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는 더 이상 그를 막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 하지만 너만큼은 지켜야 했어. 내가 숨기고 모아둔 모든 건 내 것이야. 자유롭게 당당하게 살아가길 바란다. 내 사랑은 죽음을 넘어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금고 속에 있던 금액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대한 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옥 할머니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잠깐 약을 살 수 있고 겨울엔 난방이 되는 집에서 여름엔 창문이 잘 닫히는 아파트에서 품위 있게 살 수 있을 만큼 무엇보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걸 남긴 것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보호받을 가치가 있고 남편의 헌신이 끝까지 이어졌다는 증거. 그날 밤 현옥 할머니는 덕난 할머니와 모든 걸 나누었습니다. 덕난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아직도 진짜 사랑이 있네요. 두 사람은 낡은 옥탑방에 앉아 있었지만 그곳이 더 이상 감옥 같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날아오르기 위해 머무는 번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울의 밤은 언제나처럼 무심히 흘러갔습니다. 1000만 명이 제각기 다른 꿈을 좇는 동안
이 작은 방 안에서 한 여자는 남편의 사랑이 죽음을 넘어 자신을 지켜냈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더 깊은 곳에서 기다리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새벽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뿌연 스모그 속에서 빌딩들이 차례차례 어둠을 벗어던지며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지요. 강남 한복판의 레스토랑은 낮부터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반짝이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빛을 흩뿌렸고 하얀 테이블보는 그 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사하고 있었지요. 그곳은 한 끼 식사비로 서민이 한 달을 살아야 하는 돈이 오가는 곳이었습니다. 부자들은 이곳에서 계약을 성사시키고 재벌 부인들은 서로의 목에 걸린 보석을 비교하며 허세를 나누고 있었고 부모의 돈으로 호화로운 점심을 즐기는 이들도 당연하다는 듯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현옥 씨는 입구에 서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반짝이는 황동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지요. 기현 씨가 세상을 떠난 후 몇 년 동안 중고시장에서 옷을 고르던 자신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옷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백화점에서 산 새 옷이었고 머리도 장례식 이후 처음으로 미용실에서 다듬었습니다. 슬픔은 여전히 깊었지만 이제는 패배자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약 덕분에 몸이 회복되었고 혈색이 얼굴에 번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떨리던 손도 안정되어 있었고요. 오늘의 그녀는 버려진 노인이 아니라 존엄을 되찾은 은퇴교사 그 자체였습니다. 지배인은 잠시 그녀를 훑어보더니 망설임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예약은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정우 변호사의 이름으로요. 현옥 씨는 지배인의 안내를 따라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속삭임이 섞여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귀에는 점점 멀어지는 듯 들렸습니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진실의 전쟁터였으니까요. 정훈과 서연은 늘 그렇듯 구석 자리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그 자리에 앉아 비싼 점심을 즐기며 새로운 계획을 꾸미던 두 사람이었지요. 기현 씨가 암 진단을 받은 후 재산을 정리하자고 설득한 것도 정훈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 습관이 생겨난 것이었죠. 오늘 역시 그들은 새로운 음모를 짜내느라 서류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크림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마치 카메라 앞에 서기 위해 고른 듯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보석은 빛을 반사하며 시선을 끌었고 손목에 걸린 시계는 나는 특별하다라고 외치는 듯 했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일해 모은 돈이 잠시 반짝이는 장식품으로 변했을 뿐이었습니다. 정우는 42이라는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눈가의 주름은 돈과 체면을 지키려는 스트레스의 흔적이었고 잘 맞는 정장은 그에게 오히려 어색하게 걸쳐져 있었습니다. 현옥 씨가 다가오자 정우는 젓가락을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비싼 회 한 점이 접시 위로 떨어졌고 그의 눈빛엔 충격과 당황,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서연의 반응은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엔 무시하다가 이내 인식하고 곧 계산하며 마지막엔 경계로 굳어졌습니다. 권력의 균형이 무너져가고 있음을 감지한 것입니다. 현옥 씨가 정우 변호사의 이름을 언급하는 순간 테이블 위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눈길을 피하는 척했지만 귀는 모두 이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에 미세한 금이 갔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현옥 씨는 이미 이 순간을 준비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기현 씨의 기록과 정우 변호사의 조언이 그녀의 뒤를 받쳐주고 있었으니까요. 현옥 씨는 차분히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값비싼 명품 가방은 아니었지만 잘 관리된 가죽 가방이 품위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서류가 테이블보 위에 놓이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재판정의 증거물처럼 보였습니다. 한 장 한 장은 기현 씨의 비밀스러운 노력이었습니다. 아들이 모른 척한 계약서, 갚지 않은 돈의 기록, 정훈이 자기 생활비로 착각했던 허울뿐인 보험금들 그러나 진짜 보험은 따로 존재했습니다. 참전용사 혜택, 노조를 통해 가입한 특수보험, 배우자에게만 지급되는 연금.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은 오직 현옥 씨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핸드폰에서 녹음 파일이 흘러나왔습니다. 정훈의 목소리였습니다. 부모를 자산처럼 계산하며 집을 담보물로 삼아 자신의 야망을 논하는 차가운 목소리. 효도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고 오직 탐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옆 테이블의 노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고 다른 손님들도 숨죽이며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연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에 대한 수치심이 아니라 드러난 사실 때문에 당한 분노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곧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지, 어떤 인맥을 이용할지를 말이지요. 그러나 그 모든 길은 이미 막혀 있었습니다. 기현 씨가 살아있는 동안 3년을 투자해 모든 대비를 끝내두었으니까요. 그때 변호사 정우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조용하지만 확고한 걸음으로 테이블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손에 들린 낡은 서류 가방 안에는 이 가족의 거짓을 무너뜨릴 증거들이 차곡차곡 들어 있었습니다. 사기 대출 신청서, 위조된 서명, 존재하지도 않는 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흔적들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정훈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아들이잖아요. 정훈은 마지막 자존심처럼 말했지만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현옥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교사였던 그녀는 알았습니다. 큰 소리보다 조용한 말이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린다는 것을요. 내 아들은 이제 사진 속에만 있구나. 그 말은 단호했고 냉정했으며 동시에 누구보다도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협박을 쏟아냈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 끝까지 싸우겠다. 모든 것을 각오하라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길은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기현 씨와 정우 변호사의 성견 지명 앞에서 그녀의 말은 허공에 흩날리는 먼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공개되지 않은 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가방 안 따로 봉인된 한 장의 사진. 그것은 기현 씨가 마지막 순간까지 보호하려 했던 기록이었고 언젠가 가장 적절한 때에 드러나도록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체스의 마지막 수처럼 아직 누구도 보지 못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옥 씨는 자리를 털고 일어섰습니다. 식당을 나서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절망이 아니라 변화였습니다. 희생자에서 승리자로, 버려진 사람에서 존엄을 되찾은 사람으로, 무력한 어머니에서 스스로를 지켜내는 여인으로 변해가는 무게였습니다. 식당 안에 남은 것은 정훈과 서연의 무너진 계획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식당 밖으로 나선 순간 서울의 오후 햇살은 맑고 투명하게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기현 씨의 사랑은 죽음을 넘어 여전히 그녀를 보호하고 있었고 아직 끝나지 않은 마지막 선물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가방 속 사진은 아직도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옥 씨는 알았습니다.
그 순간이 머지않아 다가오리라는 것을. 봄이 다시 서울에 찾아왔습니다. 분홍빛과 하얀빛을 입은 벚꽃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지요. 마치 자연이 스스로를 장식하며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현옥 씨는 벚꽃이 흩날리는 창가에 서서 지난 6개월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기현 씨가 남몰래 남긴 건물은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돈을 벌던 상업 세입자들은 떠났고 그 자리는 버림받은 어르신들의 안식처로 채워졌습니다. 단순히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무게와 상처를 함께 나누며 서로를 지탱하는 공동체였지요. 옛 치과 대기실로 쓰이던 큰 홀에는 40여 명의 어르신들이 접이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은 기현 씨가 직접 고쳐 달았던 창문을 통과해 들어와 그들의 주름진 얼굴 위로 따뜻한 무늬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 가지 공통된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날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지만 결국 외면당한 채 버려진 부모들이었습니다. 현옥 씨는 연단 위에 서서 마이크를 조정했습니다. 더 이상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복용한 약 덕분에 건강도 회복되었고 무엇보다 마음의 중심을 다시 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교단에서 다져온 교사의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어르신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센터는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필요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억울한 퇴거, 재산 사기, 노인 학대에 맞서 싸우는 법률 지원이 가장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나이든 변호사들이 힘을 보탰습니다. 그들은 돈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자원했고 서울 법원에는 조금씩 새로운 선례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상담 모임이 생겼습니다. 심리학적 분석보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대화의 힘을 믿는 모임이었습니다. 운영은 덕란 씨가 맡았습니다. 오랜 세월 고생으로 다져진 그녀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치밀했습니다. 일정 관리, 자원봉사자 배치, 작은 예산의 활용까지 그녀의 손을 거치면 질서가 생겼습니다. 덕란 씨는 개인의 고통을 공동체의 힘으로 바꿔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청중 속에는 정훈도 있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부모의 재산을 노리던 아들이었지만 지금은 매일같이 봉사하며 달라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형식적인 태도로 시작했지만 다른 어르신들의 사연을 들으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딸에게 버림받은 한 노인이 약값을 마련하려고 연장을 팔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우는 화장실에 숨어 울음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진심으로 떠올렸습니다. 아내 서연은 정훈이 몰락하자 재빨리 떠났습니다. 집과 보석, 돈까지 챙겨나갔습니다. 그러나 정훈에게는 오히려 선물이 남겨졌습니다. 그녀가 끝내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부모를 외면했던 자신이 공범이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현옥 씨의 연설이 끝나자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사의 표시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다.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대화들이 피어났습니다. 부끄러움으로 고개 숙였던 어르신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고통이 개인적 실패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였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정우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기현 씨가 남긴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주도행 비행기 티켓 2장과 오래전 신혼여행지 근처 별장의 소유권 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조건은 분명했습니다. 센터가 세워지고
아들이 변화를 보이며 무엇보다 아내가 분노보다 용서를 선택할 준비가 되었을 때 공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표는 2장이었지만 두 번째 표에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현옥 씨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추억과 함께 혼자 떠날 것인지 아니면 새로 변해가는 아들과 동행할 것인지. 창밖의 벚꽃은 쉼없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꽃잎 하나하나가 그녀의 마음을 흔드는 듯 했습니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머니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강제로 얻는 것이 아니라 쌓아가는 것임을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현옥 씨의 손에는 2장의 티켓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지난 세월의 눈물과 희생,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까지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선택이 무엇이든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기현 씨가 남긴 마지막 선물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버려진 삶이 다시금 존엄을 찾을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현옥 씨는 조용히 기록관에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현 씨의 목소리가 마치 바람에 실려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당신의 삶은 보물이었어. 나는 끝까지 그것을 지키고 싶었소. 벚꽃이 그녀 주위로 흩날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꽃잎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현옥 씨는 알았습니다. 끝이란 새로운 시작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아무리 긴 겨울을 지나도 반드시 봄처럼 돌아온다는 것을.